다음 30번 문제입니다. 각 전력계통을 연계선으로 상호 연결하였을 때 장점으로 틀린 것 있습니다. 장점. 자, 연계했을 때입니다. 전력계통을 연계선으로 상호 연결을 했죠. 장점은 틀린 건 연계선으로. 자, 먼저 건설비 및 운전 경비를 절감함으로 경제급전이 가능하다. 경제급전 가능합니다. 경제적인 급전. 그래서 당연히 돈을 경비를 절약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급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주파수 변화가 적어진다. 자, 전력계통을 연계시켰으므로 전력계통의 전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가 있고 신뢰도가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각 그 계통의 전력 변동이 심하지 않으므로 주파수 변화가 줄어들게 되죠. 전력 변동이 심해야 주파수 변동이 커지게 될 거 아닌가? 왜 그렇게 되냐면 부하가 많이 걸리고 전력 수요가 많아지면은 발전기의 회전 속도는 줄어들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럼 발전기 회전 속도가 줄어들려고 하게 되는 게 출력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줄어들려고 하면은 주파수가 줄어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하의 전력계통의 부하가 갑자기 사고가 났다거나 부하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발전기 출력을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출력을 높이면 페널티가 생기니까. 그래서 낮추려고 하면은 당연히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계를 시키게 되면 그런 전력 변동을 심하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주파수 변화를 줄일 수가 있죠. 당연히 이 주파수 변화가 줄어들고 경제적인 급전이 가능하며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이렇게. 다음에 자, 여기서 연계하게 되면 선로의 임피던스가 증가하는데, 연계했다는 말은 병렬로 운전한다는 뜻이죠. 변압기라든지 선로라든지 서로 연계했다는 말은 전부 병렬로 연결했으니까 당연히 임피던스가 감소하겠죠. 당연히 임피던스가 감소하게 되면 단락 전류가 증가하게 되죠. 왜냐하면 단락 전류 IS의 값은 Z분의 이 값이니까 당연히 이 값이 감소하게 되면 이 값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계했을 때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단락 용량이 커지게 되고, 단락 사고가 커져서 단락분이 커져서 이제 계통을 복잡하게 보호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틀린 것은 여기 4번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3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전압 요소가 필요한 계정기가 아닌 것. 이런 문제가 우리가 이제 풀기가 조금 난해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전압 요소가 필요한 계정기가 아닌 것. 주파수 계정기, 동기 탈조 계정기, 지락 과전류 계정기, 방향석 지락 과전류 계정기. 여기에서 지락 과전류 계정기, 방향성 지락 과전류 계정기가 나와 있죠. 과전류 계정기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두 가지 있는 건 답이 아니야. 눈치가 빨라야 돼. 안 그렇습니까? 여기다 답을 하면 여기는 답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두 개 답이 아니고 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죠. 아무튼 이제 그렇단 뜻이 있고, 여기서 주파수 계전기, 전압 요소가 필요한 계전기는 어떤 계전기냐는 문제죠. 전압 요소가 필요한 계전은 전력 계전기. 전력이면 전압이나 여기 전력이란 말이 전압 곱하기 전류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력에 관련된 계전기들은 전부 전압 요소하고 전류 요소가 필요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지락 계전기. 지락 계전기는 지락 사고가 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락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지락 계전기는 영상 전류를 이용해서 영상 전압이나 영상 전류를 이용해서 작동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락을 발생하게 되면 요거 지락 계전기를 작동시키려면 필연적으로 ZCT나 GPT 등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지락 계전기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ZCT가 영상 변력이죠. GPT가
접지형 계기형 변압기, 즉 이것은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것이고 이건 영상 전압을 검출하죠. 그래서 전압 요소나 전류 요소가 다 들어가죠. 결론적으로 ZCT나 GPT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류를 표시하려면 필연적으로 Z분의 V값이니까 전압 요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계전기들은 전부 전압 요소가 필요로 하는 계전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주파수 계전기하고 동기 탈조 계전기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은 동기 탈조 계전기라는 것이 뭡니까? 동기 탈조란 말은 동기가 맞지 않을 때 작동하는 계전기. 그럼 여기서 동기는 자, 주파수가 각상이 같아야, 전압이 각상 같아야 되죠. 전류도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위상도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기 계전기, 즉 탈조 계전기도 전압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파수 계전기는 회전수하고 발전기 회전수하고 관련이 되죠. 발전 회전수. 그렇기 때문에 전압 요소가 필요하지 않는 계전기는 주파수 계전기라고 봐야 됩니다.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죠. 다음 32번 문제. 수력발전 설비에서 흡출관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보통 여기 흡출관을 사용하는 것은 주로 저낙차, 낙차가 적을 때 반동수차에서 자, 흡출, 즉 터빈에서 사용하고 남은 물을 배수할 때 이때 그 배수 부분에다가 흡출관을 설치를 하여 낙차를 증대시키죠. 그러니까 흡출 수두를 증가시켜서 수차의 회전력을 높여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반동 수차에서 궁극적으로 수두를 증가하는 거죠. 수두가 뭐냐면은 낙차 아닌가요? 정확하게 쓰면 유효 낙차죠. 수두를 증가시키는 장비예요. 증가시킨다. 그래서 수출관에 사용하는 목적은 결론적으로 수두를 증가시키니까 낙차를 늘리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압력을 줄인다, 낙차를 늘린다, 속도 변동률을 적게 한다, 물의 유선을 일정하게 한다. 낙차를, 유효 낙차를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두라는 말이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높이로 표시한 것이거든요. 실제 수차를 돌릴 때 쓰는 것은 유효 낙차를 쓰죠. 그럼 유효 낙차는 종합 수두란 뜻이에요. 압력 수두, 속도 수두, 위치 수두를 합쳐놓은 이 종합 수두가 곧 우리가 말하면 유효 낙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출관 사용하는 목적하게 되면은 낙차 증대, 바로 등식이 성립하셔야 됩니다. 다음 33번 문제입니다. 인터록에 대한 문제군요. 자, 인터록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있습니다. 원래 여기 인터록이란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인터록 투입되는 걸 방지한다는 뜻이니까 서로 연관된 설비들이 하나가 작동할 때 다른 것이 작동하면은 안 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죠. 즉 예를 들게 되면은 차단기하고 단로기 사이에 차단기가 닫혀 있는데 단로기 조작하면 안 되고, 또한 전동기 정회전과 역회전 운전을 할 때 정회전하고 있는 전동기에 전기를 역상을 가하면 또 안 되잖아요. 역토크를 주면 안 되니까 이때 정역전 운전할 때 그때 이제 여기 인터록을 설치를 해줘야 되죠. 차단기와 단로기 사이의 인터록은 차단기가 투입되어 있을 때에는 단로기가 투입되거나 열거나 하면 안 되죠. 차단기하고 단로기와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이제 모선이 있다고 보고 이쪽에 단로기가 있고요. DS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차단기가 있었을 경우 여기 부하설비, 부하의 선로라고 봤을 때 차단기가 있었을 경우 당연히 여기에 부하설비는 단로기는 소호 능력이 없죠. 소호 능력이 없다. 소호 능력이 없다는 말은 부하전류 차단 능력이 없다는 뜻이죠. 전류 차단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류 차단 되지 않는다. 차단 능력이 없습니다. 차단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전류를 차단이 안 된다는 뜻이, 전류 개폐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단록이거든. 차단기잖아요, 이게 지금. 차단기는 말 뜻 그대로 모든 걸 다 차단이 가능하죠. 부하전류는 물론이고, 이거는 당연히 부하전류 물론이고, 고장전류, 사고전류, 고장전류, 어떤 전류든지 다 가능하죠. 전부 다. 그러면 당연히 단록기를 조작하려면은 전류가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차단기가 닫혀 있으면 이걸 열거나 닫으면 안 되죠. 차단기가 열려 있을 때에만 단록기를 열거나 닫아야 돼요. 차단기를 열어서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한 다음에 단록기를 열든 닫든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처음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부하전류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단기를 먼저 열고 단록기 나중에 열어야 되고요. 거꾸로 이제 투입을 할 때에는 단록기를 먼저 닫고 차단기를 나중에 닫아야 되죠. 아무튼 단록기를 조작하려면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 되죠. 차단기가 닫혀 있을 때에는 여기가 열거나 닫으면 안 되니까 그때 인터록이 필요하죠. 여기가 닫혀 있을 때에는 단록기가 열거나 닫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인터록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인터록기를 설명을 옳게 설명한 것, 조작자의 의중에 따라 한다. 이건 아니죠. 조작자가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 단록기를 열거나 닫을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죠.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 단록기를 열거나 닫을 수가 있죠. 닫을 수 있다. 차단기가 닫혀 있으면 단록기를 닫거나 열거나 하면 안 되죠. 닫혀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차단기와 단록기를 별도로 닫고 열 수 있다. 별도로 닫고 여는 게 아니라 단록기는 차단기가 열려 있을 때에만 열거나 닫고 차단기가 닫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별도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틀렸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 정답이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34번부터 풀겠습니다. 또. 자, 34번. 같은 선로와 같은 부하에서 교류 단상 3선식은 단상 2선식에 비하여 전압 강화와 배전 효율이 어떻게 되냐 그랬죠.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전압 강화하고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보통 이제 전압 강화하고 이제 전력 여기 나와 있는 전압하고는 이쪽에 이제 비교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전압 강화 수식이 E는 이제 보통 이제 단상인 경우 I 가로 열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기본 수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류 I 값이 원래 이제 전력 피해 값이 VI 코사인 세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류 I 값을 구하게 되면은 I 값이 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죠.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요. 대입을 시키게 되면 그러므로 E의 값은 V분의 V 코사인 세타분의 P 쓰시고 그리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코사인 세타 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여기 약분돼서 없어지고, 즉 V분의 P만 남고, 그래서 R 플러스 자 여기가 X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그래서 여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지우고 여기 부분을 탄젠트 세타라고 쓰셔도 되죠. 아마 여러분들은 전력을 공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압 강하 E는 전압의 반비례함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전압 강하율 있잖아요. 율은 입실론이라고 보게 되면 이 값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왜 그러냐면은 전압 강하율 값은 전압 강하율이기 때문에 V분의 전압 강하 아닌가요? 곱하기 100%가 전압 강하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전압 강하가 전압에 반비례하게 되거든. 그러므로 당연히 밑에가 분모에가 전압이 하나 더 있으니까 전압 강하는 전압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럼 여기를 다시 쓰게 되면 V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은 당연히 V제곱분의 1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 강하는 전압에 반비례하고요. 전압 강하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다 나오죠. 손실은 제곱에 반비례하죠. 전압에. 전력은 다른 조건 일정할 때 전압의 제곱배가 되죠. 자, 여기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손실은 어떻게 된가요? 손실이라든지 전선 단면적 같은 경우는 전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전력, 송전 전력. 전력은 전압의 제곱배에 비례하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 결론적으로 자, 조류 단상 3선식하고 단상 2선식을 보게 되면 전압이 몇 배 차이 나요? 단상 3선식은 요게 단상 3선식이죠. 여기서까지가 110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20이거든. 220V. 요게 단상 3선식이고 단상 2선식은 그냥 단순히 요게 단상 2선식이죠. 220, 110V.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단상 요놈하고 여기하고는 전압이 성간 전압이 무려 2배 차이 나가요. 2배나 차이 나죠. 2배 차이 나니까 여러 가지 비교 방식 중에 하나. 전압 강화는 2배니까 2분의 1로 줄겠고 강화율은 4분의 1로 줄 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당연히 단상 3선식은 단상 2선식에 비하면 전압 강화가 적어지게 되겠죠. 전압 강화 적고 당연히 전압 강화 적어졌으니까 효율이 적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전압의 손실, 그 다음에 전선의 단면적 다른 조건 일정하게 되면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전력은 전압의 제곱배가 되니까요. 당연히 여기 배수가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전압 강화는 적고 효율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전압 강화는 적고 회전슬로의 효율은 좋아진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 35번 문제. 전력 온선도에서 알 수 없는 걸 따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전력 온선도에서는 원래 전력 온선도라는 게 가로축에다가 유효전력을 쓰죠. 세로축에 무효전력이죠. 원래 이제 온선도라는 것이 복소전력과 그 다음에 사단자 정수를 이용하여 전력계통의 원선도를 만들죠. 그러면 이제 각종 위상차 때문에 수전단의 원선도하고 송전단의 원선도가 이제 틀어지게 되는데 일단 이 원선도를 만들게 되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전력에 관련된 건 전부 다 가능하죠. 예를 들게 되면은 수전원을 예를 들어 봅니다. 수전원을 예를 들게 되면 여기가 이제 수전원이 이렇게 걸리게 되죠. 중심 좌표점이 여기가 존재하죠. 이건 수전원이죠. 여기 중심 좌표점이고요. 좌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준상 0도이고요. 여기가 세로축이니까 Q, 무효전력이죠. 여기는 가로축이니까 P, 유효전력이죠. 이쪽이 플러스 J쪽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J쪽이잖아요. 위상차가. 그럼 부하는 어떻게 걸려 있습니까? 부하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걸리죠. 부하의 역률각도가 세타라고 하면 이렇게 부하가 걸리고 우리가 여기를 갖다가 우리는 부하 직선이라고 보면 이때 이 부하의 역률각도가 세타가 이렇게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전원에 도달한 전력은 이만큼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가 중심 좌표점이고 송전에서 보낼 수 있는 이 거리가 반지름이죠. 이 반지름이 우리가 이제 보낼 수 있는 최대 전력값이고 반지름 R 값은 B분의 ES 값하고 E의 R 값으로 되어 있죠. 이제 여기서 B가 이제 사단자 정수 중에 임피던스를 말하고 있고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이죠. 이것이 바로 수전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여기 이 지점 만나는 지점이 수전단에 도달한 전력을 최대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때 여기 유효전력이 나오죠. 부하각 세타 값에 대해서 여기 유효전력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효전력 값이 부하에서 걸 수 있는 최대 전력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최대 전력을 더 많이 걸려면 부하를 증가시키려고 하면은 이 온선도를 위로 올리면 되는 것이고 부하가 감소하면 온선도를 내리면 되죠. 그래서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중심 좌표점을 위로 올려서 진상분을 공급해야 되고 부하가 감소하면 중심 좌표점을 아래로 내려서 지상분을 공급해 주면 되는데 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처음 보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좀 이제 전력을 공부하시면 알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는 전력 원선도, 이게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가로축이 유효전력이죠. 세로축이 무효전력이죠. 대각선이 비상전력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전력에 관계된 것은 다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송수전단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전력, 맥시멈 전력, 여기 수전원이고 송전원은 일상안에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전부 다 송수전단의 모든 전력을 다 알 수 있어요. 전력이라고 생각하면 다 알아요. 물론 선로의 손실 전력도 알 수 있다. 이 손실은 여기서 몇 가지 거리가 손실인데, 여기 이렇게 손실 전력. 수전단의 역률 알 수 있죠. 여기 이렇게 가는 게 역률 아닌가요? 피상 전력분의 유전력이 역률이죠. 그래서 전력 원선도로 알 수 있는 것은 전력에 관계된 건 다 알아. 피상분, 유효분, 무효분, 그 다음에 맥시멈 최대분, 극한전력 전부 다 알 수가 있고요. 최대분.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이 역률 알 수 있죠. 부하의 역률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부하 조상설비 용량, 상을 조절하는 조상설비 용량을 알 수가 있죠. 이 조상설비가 상을 조절해. 여기에 중심 좌표점을 위로 올리면 진상, 부하가 증가할 때 나타나죠. 아래로 내리면 지상. 그래서 진상과 지상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용량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역률, 조상설비 용량, 전력의 관계등 전부, 그 다음에 손실 전력도 알 수 있죠. 손실도 알 수 있고요. 아무튼 전력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손실만 알 수 없고 나머지 전력은 다 알아요. 코로나 손실만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죠. 다음 36번 문제. 가공선 계통은 지중선보다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이 어떻게 되냐. 여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전력을 공부하는 가공전선로 부분, 전선로 부분에서, 선로 종수 부분에서 반드시 이렇게 외워야 돼요. 가공전선, 지중전선. 보통 이건 케이블이고,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전선을 말하죠. 인덕턴스, 정전 용량. 자, 인덕턴스는 가공전선이 지중전선보다 6배만큼 더 큽니다. 정전 용량은 가공전선이 지중전선의 100분의 1배입니다. 그래서 아예 인덕턴스는 가공전선이 6배이고 정전 용량은 지중전선이 100배입니다. 자, 가공전선이 인덕턴스가 더 크고 지중전선은 정전 용량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 문제에서 가공전선 계통은 지중전선 계통보다 인덕턴스 및 정전 용량이 어떻겠냐. 가공전선은 지중전선에 비하면 인덕턴스는 6배만큼 크고 정전 용량은 100분의 1만큼 적다. 그래서 인덕턴스는 크고 정전 용량은 적다. 정답이 3번. 인덕턴스는 6배만큼 크고 정전 용량은 100분의 1만큼 작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죠. 정답은 3번이 답입니다. 다음 37번 문제입니다.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는 저항과 누설 콘덕턴스를 무시하면 어떻게 표현되느냐. L은 선로의 인덕턴스 값이고 C는 정전 용량 값이죠. 자, 특성 임피던스, 값, Z0의 값은 Z 개방, 단락했을 때의 선로의 임피던스 값 곱하기 Z 개방했을 때 선로의 임피던스 값이죠. 단락했을 때 임피던스 값이 있고요. 개방했을 때 임피던스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2분의 1승 기하학으로 계산하면 되죠. 이제 이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특성 임피던스 있는데 단락할 때의 임피던스 값은 Z 값이고 개방할 때 임피던스의 값은 Z는 Y분의 1이죠. 단락했을 때 여기는 Y분의 1이죠. 그러므로 이 값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Z0의 값은 루트 Y분의 Z 값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 값을 다시 쓰게 되면 루트 Z의 값은 R
플러스 J 오메가 L이고, 그 다음에 Y값은 G 플러스 J 오메가 C죠.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항하고 노즐 콘덕턴스를 무시한다겠죠. 그러면 여기 저항하고 노즐 콘덕턴스를 요걸 무시하게 되면, 요 두 가지를 무시하게 되면 J 오메가 C는 약분해서 없어지죠. C하고 L만 남죠. 그러므로 여기가 무시되면은 이 값은 루트 C분의 L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루트 C분의 L 값인 1번이 정답이 되죠. 자, 여기서 참고로 특성 임피던스를 Z0의 값은 이렇게 외우시죠. Z0 값은 항상 루트 Y분의 Z 값이다. 이 값은 루트 C분의 L이다. 이 값은 여기 인덕턴스의 전파 속도를 곱해준 값이다. 이 값은 정전 용량의 전파 속도를 곱해서 역수를 취한 값이다. 이 값은 현재 138 로그 R분의 D의 값이다. 138 로그 R분의 D의 값이다. 여기 인덕턴스 값하고 정전 용량을 넣으면 이 값이 나오죠. 즉 이게 이제 왜 나오게 되냐면은 이 값이 나오는 값은 여기 수식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루트 씌운 다음에 여기 인덕턴스가 이제 저항하고, 특히 저항을 무시하게 되면 인덕턴스 중 0.05가 무시가 되잖아요. 원래 이제 0.05가 있지만 그걸 무시하니까 0.4605 로그 R분의 D 값이잖아요. 이렇게 곱하기 이제 밀리헤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해주면 킬로미터당 인덕턴스 값이 되죠. 정전 용량 값은 0.02413이고 로그 R분의 D죠. 자, 여기 상용 로그 10 값이고요. R분의 D, 여기 값은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값이 되죠. 그러면 킬로미터당 인덕턴스 값, 정전 용량 값이잖아요. 여기 계산이 가능하죠. 여기 로그 R분의 D의 값은 번분수니까 루트 밖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숫자잖아요. 숫자 값을 계산해 보게 되면 이 값이 대략 약 138이 나오고 이제 요거 밖으로 나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파동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하게 되면 138 로그 R분의 D 이렇게 외우죠. 여기 수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전파 속도에서 나오죠. 전파 속도 V 제곱값은 루트 LC분의 1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소식이죠.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성 임피던스 하게 되면 이걸 다 알고 있으면 정답이 루트 C분의 L임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오케이.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송전선로의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아닌 것. 자, 코로나 임계 전압을 써보도록 하죠. 이 제로 값. 자, 이 제로의 값은 24.3 M0 M1 델타 D 로그 R분의 D 단위가 킬로 볼트 퍼 선, 킬로볼트죠. 선당. 그럼 여기에서 M0는 보통 일반적으로 전선 표면 계수, 전선 표면 계수이고, M1은 날씨 계수죠. 날씨 계수이고, 그 다음에 여기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죠. 그 다음에 여기 D는 전선 직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로 되어 있죠. 이건 등가성간거리, 전선의 반지름. 그럼 당연히 여기 임계전압 수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임계전압이란 말이 전선에서 코로나 방전을 일으키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한계전압이 임계전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임계전압 계산식은 이렇게 계산이 되죠. 이때 임계전압이 높아지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계수, 표면계수, 날씨계수, 상대 공기밀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전선 지름 있죠. 여기 굵기. 요 굵기가 커지면은 임계전압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가성간거리하고 반지름, 요 비례, 로그 함수입니다. 자,
경우가 아닌 것, 날씨가 맑다. 그럼 날씨가 맑으면 여기 나와 있는 날씨 계수가 좋아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압이 높다. 상대 공기 밀도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대 공기 밀도가 낮다. 낮으면 안 되죠. 요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죠. 상대 공기 밀도가 낮으면 요 값이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전선의 반지름과 등가 성간거리가 크다. 전선의 반지름이 크다는 말은 요것이 커졌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 값이 커졌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가 반지름이 요것도 커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 로그 함수거든. 로그 함수니까 반지름이 크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전선 지름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써야 되죠. 상대 밀도 전부 다 곱하기니까 커져야 되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9번. 어느 수용가의 부하 설비는 전등이 500kW, 500W, 전열 설비가 600W, 전동기 설비가 400W, 기타 설비가 100W. 이 수용가 최대 수용 전력이 1200W 라 했을 때 수용률은 얼마냐? 자, 우리가 공부하실 때 수용률은 설비 용량이죠. 수용 설비 용량. 수용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 전력이죠. 물론 이때 쓸 때 단위는 전부 킬로와트 단위를 써야 되죠. 곱하기 100%. 그래서 보통 외울 때 수용률은 설비분의 최대, 부하율은 최대분의 평균, 부동률은 합성한 최대분의 개개의 최대 합계, 이렇게 이제 보통 외우게 됩니다. 여기 요 수용가 공급할 때 나오면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죠. 지금 수용설비 용량 총합계가 전등이 500 더하기 다음에 전열이 600 더하기 전동기가 400 그 다음에 기타 설비가 100 다음에 합성 최대값은 여기 최대 수용 전력이 1200 곱하기 100% 이해가신가요?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기 누르면 바로 답이 나오죠. 0.75 75% 정답은 75%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수용률은 설비분의 최대값입니다. 부하율은 최대분의 평균값입니다. 부동률은 합성한 최대분의 개개의 최대값이죠. 그래서 수용률 요거 아시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 다음 문제 40번 문제입니다. 케이블 전력 손실과 관계가 없는 것 했습니다. 케이블 전력 손실과 관계가 없는 것. 여기서 케이블의 전력 손실은 세 가지죠. 저항손, 그 다음에 유전체손, 그 다음에 연피손, 이렇게 세 가지의 손실이 있습니다. 저항손이야 당연히 저항 도체의 심선의 저항이 존재하고 이 저항에 의한 손실, 저항에 의한 열손실이죠. 저항손이라고 부르죠. 저항에 의한 열손실이고요. 유전체손은 심선과 그 다음에 외피 사이에 절연체가 있습니다. 절연물질, 이걸 유전체죠. 절연체의 역률, 이걸 유전손이라고 그러죠. 유전손실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절연체의 역률에 의한 손실, 여기 유전체손이죠. 자, 유전체손은 자 PD의 값은 오메가 C 2의 제곱에다가 탄젠트 델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여기 유전체손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오메가 C가 충전 용량이죠. 충전 용량, 이 탄젠트 델타가 바로 유전체의 역률이죠. 유전체의 유전손실 계수입니다. 보통 유전손실 계수가 0.005%죠. 0.5%에서 약 한 1% 정도 돼요. 상당히 큰 양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유전체선이고요. 다음에 이제 연피선은 연피 있죠. 연피의 와류,
연피에 발생하고 연피의 전자 유도에 의한 맴돌이 전류, 와류손입니다. 와류손. 그래서 도체에 전류가 흘러가면 자괴가 형성되고 그 자괴가 연피를 뚫고 나가니까 그 연피에 유도된 전류 때문에 생기는 손실이에요. 결론적으로 여기 유전체손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저항손이죠. 여기 시스손이 바로 연피손입니다. 시스손이 연피손이고요. 시스손. 시스손인 다른 말로 유전체, 시스란 말이 절연체란 뜻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유전체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시즈를 차폐층이라고 보게 되면 연피손이라고 보고요. 철손이 답인데 철소는 케이블에는 존재하지 않죠. 철소는 철심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 변압기나 발전기에서는 고정된 손실인 철선이 존재하죠. 그러나 여기 이제 케이블에서는 심선만 있고 철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죠.